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해커스 자격증에서 기계를 담당하고 있는 이선영입니다. 자, 이번에도 시험에 응시하신 모든 분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2회차 시험에 응시하셔서 시험 보신 모든 분들 정말로 그 도전 자체에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일단 결과가 만족스럽던 만족스럽지 않던 이제 그거는 그 다음에 여러분 좀 생각하실 문제라 좀 생각을 해요. 이번 2회차 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총평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섰는데요. 이거 일단 이제 총 4가지 과목이잖아요. 우리 일반기계기사가. 그 일반기계기사 총 4가지 과목을 갖다가 하나로 묶어서 말씀드리면 얘기가 좀 길어집니다. 그래서 그건 좀 생략을 하고 저는 이제 각각의 과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이번에도 여러분들의 심금을 울렸던 문제들, 그래서 좀 새로운 경향으로 나타났던 문제들이라든가 아니면 과거에 나왔지만 기출빈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타나면서 좀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났던 문제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제가 느끼는 건데 우리 시험 총평 강의하고 신경학 문제의 분석, 요 시간은 항상 짧아요. 시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여러분들 일단은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참 그리고 결과가 만족스러우신 분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고 하면은 제가 정말 축하드리고요. 결과가 조금 만족스럽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네, 그런 분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요 총평 좀 참고하셔가지고 요 다음 시험에 좀 반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요 다음 회차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과목입니다. 기계 제도 및 설계입니다. 기계 제도 및 설계인데 종종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일반기계기사 필기시험 준비하시면서 질문하시는 분들 중에 이게 총 4과목인데 각각 과목이 끝나면은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고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시험장 들어가시면 끝날 때까지 쭉 거기 계시다가 문제 다 풀고 이게 지금 CBT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시험을 종료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확인까지 누르시고 가채점 점수까지 확인하고 나오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계 제도 및 설계에 대해서 이게 한 과목인데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10문제가 따로 그 안에서 이거는 기계 제도입니다. 이건 기계 설계입니다.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대략적으로 20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고 이게 1번부터 10번까지가 대략 기계 제도, 1번부터 10번까지가 대략 기계 제도, 그 다음에 11번부터 20번까지가 기계 설계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작년부터 계속 똑같은 패턴이에요. 지금 똑같은 패턴 나오고 있고요. 기계 제도가 10문제, 기계 설계가 10문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기계 제도 10문제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는 사실상 형상 모델링 그래가지고 CAD 문제가 한 문제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해설 강의를 시험 총평을 할 때 요걸 따로 빼서 기계제도에서 9문제, CAD에서 1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똑같은 패턴으로 나오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도 굳이 그렇게 우리가 분석을 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그래서 그냥 CAD 안에다 넣어놨고요. CAD를 기계제도 안에 넣어놨고, 자, 기계 설계 같은 경우도 애누리 없이 10문제가 나옵니다. 10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총 20문제 구성이 된 거는 이전하고 동일한데 이번 2회차 시험 물론 이제 좀 사람마다 좀 다른 게 있습니다. CBT로 시험 보니까 다른 게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작년부터 지금 시험이 총 5번 이제 개편이 되고 나서 총 5번의 시험이 있었죠. 지금 이번까지 해서 가장 많이 디벨롭먼트 된 거 조금 뭐라 그럴까 문제의 패턴이 많이 개발이 된 게 그게 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하고 요 총평 강의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이거 기계 설계는 모르겠지만 얘는 전략 과목으로 선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전략 과목. 그러니까 이거는 점수를 좀 더 획득하는 과목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대로 간다 그러면은 다음 회차부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 이유가 이제 뒤에 나오는데 어쨌든 이전에 나왔던 어떤 문제의 패턴을 벗어나는 새로운 패턴의 문제들, 그리고 기존에 문제가 나왔던 어떤 주제인데 그게 확장이 됐습니다. 정말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분야까지 확장이 되면서 나온 문제들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기계 제도 문제를 좀 디벨롭먼트 하고 있구나, 힘을 줘서 하고 있구나 생각이 들고요. 기계 설계는 그닥 그렇게 막
새로운 어떤 신경영 문제라고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문제가 많지는 않아요. 있긴 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저하고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기계 제도 및 설계 그닥 그렇게 쉽지 않았다. 결론은 그겁니다. 예, 여러분들 죄송하긴 한데 예, 그닥 쉽지는 않았다. 그러고요. 한번 우리가 주제를 한번 알아보자. 좀 우리 이번에 시험 봤을 때 예, 나왔던 저희 그 주제들을 보게 되면 일단 기계 제도부터 보도록 할게요. 물체의 투상, 네, 그러니까 물체를 보고 투상을 하셔야 되는데 다행히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쉬운 문제가 나와서 지금 2차 시험을 준비를 제가 동시에 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권장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1차 시험하고 2차 시험, 그러니까 2차 시험은 좀 필답하고 예, 작업형 실기가 있죠. 이 작업형 실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필답하고, 그러니까 필기하고 필답을 준비하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필답은 나중에 좀 하시고, 예, 1차 시험 준비를 하실 때 필기하고 1차 시험하고 2차 시험에 작업형 실기를 같이 준비하셔요.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그걸 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충분히 풀 수 있는 이제 그 정도 선에서 문제가 나오십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물체의 투상 때문에 나 못해 먹겠어요 하시는 분들 있을 수는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이 가는 과정에서는 그렇게 높은 수준의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다.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용접 기호가 나왔습니다. 도면에 용접 기호를 어떻게 할 겁니까? 근데 사실 용접 기호 문제는요, 이전에 나왔었어요. 기계 제도에서 나왔던 문제들입니다. 근데 이제, 용접 기호가 필렛 용접에 대한 용접 기호가 나왔어요. 이런 문제 흔치 않습니다. 필렛 용접에 대한 기호 문제는요, 실제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네,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문제가 나왔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CAD 문제가 나왔는데 CAD 문제는 프리미티브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신경영 문제를 할 때 프리미티브를 여기다 넣을까 하다가 이 프리미티브에 대한 문제는 사실상 그러면 기계제도 기능사에도 나오거든요. 기계제도 기능사. 거기 있는 문제를 약간 수정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건 신경영 문제라고 좀 하긴 그렇고 하고 그냥 궁금하신 분들은 요 프리미티브라고 하는 요 용어에 대해서는 그래도 알아놓고 시험장에 가시는 게 좋지 않겠나.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 프리미티브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공기호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거 재밌었습니다. 가공기호. 왜 그러냐면은 제가 뭐 우리 기계 제도에서 가공기호 나온 거 처음입니까? 아니 뭐 연삭은 G, 밀링은 에, 뭐 쭉쭉쭉 나가잖아요. 뭐 브릿지는 브릿지 가공은 뭐고 막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나왔던 문제의 이 패턴들 중에서는 사실상 이 가공기호에서는 절삭과 연삭이 대부분입니다. 절삭, 연삭이 거의 대부분 나왔어요. 다 여기서 나왔었어요. 다른 데서 나온 적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근데 이번에 어느 분야에서, 그러니까 똑같은 가공기호인데 어느 분야에서 나왔나 찾아봤더니 특수가공 쪽에서 나왔습니다. 이 특수가공 쪽에서 나왔어요. 시험 문제가. 네.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요거는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특수가공 쪽에서만 나왔는데 영어를 조금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 그러니까 뭐 토익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기계 공작법, 그게 공작법이라고 안 하죠. 우리 일반 기계에서는 기계 제작법이라고 하는데 기계 제작법을 공부하실 때 그냥 뭐 용어나 명칭을 좀 잘 하기 위해서 영어로 따로 이렇게 정리하신 분들, 예, 그런 분들은 몰라도 풀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몰라도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좀 관심을 갖지 않았으면은 이거 쉽지 않았어요. 네, 쉽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표면 거치기의 기호 이런데, 이거 표면 거치기 같은 경우는 이제 표면 거치기 기호가 있는데, 이 표면 거치기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 높이 거치기, 10점 표면 거치기, 이제 뭐 요런 걸로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R, 뭐 어쩌고저쩌고 나왔는데, 이거를 주고, 이거에 대한 의미를 찾는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주는 얘죠. R 어쩌고 저쩌고. 예, 얘가 주가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요거 외에도 문제가 또 나온 것들이 있는데 대부분 요 나머지들은 이제 이전에 나왔던 기출 문제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계 설계 볼 건데, 기계 설계도 이제 뭐 기계 제도만큼은 아닙니다. 기계 제도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히 재밌는 패턴으로 흘러가고 있다. 일단 여러분들 우리가 기계 설계 그러면 저도 이거는 뭐 부정하지 못하겠어요. 계산할 게 많습니다. 계산 문제입니다. 예,
일단 계산이 돼야지 여기서 여러분들이 10문제 중에서 일단 6문제는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6문제 맞추려면 계산이 돼야 됩니다. 그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설계자들이 직접 현장에서 설계할 때 부딪히는 문제들도 나오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냐면 실과 패킹을 구별해야 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실과 패킹. 예. 여러분들 실 패킹 그다음에 가스켓. 실 패킹 그다음에 가스켓. 이거 지금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앞에서 지금 한 10분 정도 랜덤하게 이렇게 모시라고 해야죠. 모여가지고 우리 요거 3개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저도 쉽지 않아요. 저도 쉽지가 않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예. 지금 당장 여러분들 막 실하고 패킹하고 지금 아니면 패킹하고 가스켓하고 요건 지금 머릿속에서 맹글맹글 막 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예. 그런 분들 계실 거고. 자, 그 다음에 전단력에 대한 리벳 지름을 구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네, 요거 나왔고. 근데 요거는 이제 기존에 나왔던 문제의 패턴이기는 한데 조금 재밌는 게 얘는 리벳의 지름을 구하는데 피치를 이용해서 구하게 만들어졌어요. 문제가 참 재밌게 만들어졌다고 해서 요거 지금 복원하고 있는데 요거 복원할 때 보면은 요게 앞으로도 이제 이런 문제들이 주로 나오겠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그 설계에서 쓰는 변수들 있잖아요. 변수들을 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이게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닌가. 여기서 좀 어떻게 보면 합격선에 들어가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걱정스러운 문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나사에서 보통 우리가 이제 각을 따질 때 주로 많이 다루는 각이 리드각하고 마찰각입니다. 근데 이번엔 비틀린 각이 출제가 됐어요. 네, 그 다음에 벨트 전동 장치에서 전달 동력을 구하는 문제인데 재밌는 거는 예, 뭐 여러 가지 또 조건 있죠. 조건에서 접촉각 그 다음에 마찰계수를 주는데 여러분 뭐 마찰계수 같은 경우는 문제에서 이제 보통 상수처럼 딱 주는데 이 접촉각이 나왔는데 이게 여러분들 바로 걸기하고 엇걸기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엇걸기만 알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 문제가 어렵습니다. 이게 아니 바로 걸기만 알고 계시는 분은 좀 어렵게 나왔습니다. 이게 엇걸기인데 엇걸기는 아시겠지만 종동차와 원동차의 그 접촉각이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걸기가 좀 서로 다르죠. 한쪽이 조금 더 작죠. 예, 그런데 그거를 알지 못한 문제는 이해가 안 돼요. 예, 문제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들 좀 잘 유념해서 다음 시험에는 그러니까 문제 해석을 하실 때 조금 좀 조심스럽게 갈 수 있는 그러니까 특히 벨트 전동 장치 그 다음에 기억. 근데 이게 좀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건 제가 여담이긴 한데 시험장이 예전에는 우리가 CBT 전에는 종이로 봤잖아요. 종이로 보는 거하고 확실히 컴퓨터 모니터로 보는 거하고 몰입도가 조금 다르기는 해요. 예, 그래서 사실상 이제 종이로 했을 때는 한 번은 그냥 쑥 읽고 해도 그렇게 뭐 문제 해석이 문제가 되고 그러진 않았는데 CBT가 돼서 그런지 한 번 읽고 또 한 번 읽게 되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예, 저 같은 경우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번에 나왔던 주제는 이렇게 좀 제가 정리해서 알려드릴 수 있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나왔던 문제들 중에서 과목당 하나씩 좀 찾아보죠. 네, 용접 기호에 대한 문제고요. 첫 번째 문제는 기계 제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기계 제도에서 용접부에 대한 문제인데 실제로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예, 뭐 똑같은 건 아닙니다. 예, 제가 이거 총평 강의할 때마다 누누이 제가 강조드리는 게 뭐냐면 이것도 앞에서 좀 말씀을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말씀드리네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여러분하고 지금 보고 있는 문제는요. 이거는 기출문제 아닙니다. 기출문제 아니에요. 기출문제면 큰일 납니다. 기출문제 아니고요. 보건문제 아닙니다. 보건 문제 아니고 그냥 신경영 문제 그 자체로 이해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보건 문제라고 하기에는 아직 보건이 완벽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거 시험 끝나고 나서 바로 최대한 정리해서 짧은 시간에 올라오다 보니까 보건 문제는 그래도 저희가 이제 기출 문제를 갖다가 보고 어떤 완성도를 올려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완성도는 사실상 많이 떨어지는 거고 여러분들하고 이런 문제가 나왔으니까 요 다음 시험에 우리가 이렇게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요 내용들을 뭐 기출 문제라든가 보고 문제로 이해하시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냥 신경향 문제 그리고 요렇게 문제가 나올 것 같다는 데이터 뭐 요 정도 써놔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문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이렇게 나왔는데 요거 무슨 용접이죠? 요거 필렛 용접이죠. 예, 필렛 이음 용접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용접부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과 같은 용접을 나타내는 기호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보기가 나왔고요. 네, 그래서 요거를 풀어야 되는데 이 필렛 용접 이음에 대한 기호를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요 필렛 용접 이음에 대해서 우리가 요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일단 요거 앞에 있던 문제를 비추어 가지고 지금 용접이 되어 있는 부분이 요렇게 점선으로 빨간색 선으로 나타나 있죠. 지금 여기가 이제 문제에서 용접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걸 나타낼 때는 어떻게 나타내냐면 이렇게 화살표하고 직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해설선 같이 만들어가지고 기준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여기 들어가는 삼각형 요걸로 나타냅니다. 요걸로 나타냅니다. 그럼 요 직각삼각형인데 요 직각삼각형을 여러분 방향이나 모양을 이해하실 때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좋으냐면은 필렛 용접을 하게 되면 여기 요런 모양으로 들어가죠. 그 모양이 그대로 일로 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한 줄로도 표시할 수 있지만 두 줄로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실선으로 된 게 기준선, 그 다음 밑으로 된 게 식별선 그렇습니다. 식별선은 뭔가요? 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 앞에서 봤던 요 용접부를 표시할 때 요거는 좀 직관적이죠.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죠? 그런데 반대쪽에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용접 기호가 여기 했으니까 여기도 하나 보네 이렇게 표시했나 보다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요 부분이 요렇게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요 부분을 설명하는 거라 그러면은 얘가 지금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네,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아니고요. 자, 요 부분에 들어갈 용접 이음을 어떻게 반대쪽에도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다. 반대쪽. 그러니까 뭐 도면을 우리가 이제 작성하다 보면은 원래 여기다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스탠다드긴 한데 이게 스탠다드인데 뭐 이것저것 겹치고 복잡해서 반대쪽에서 표현할 때가 있거든요. 실제로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얘하고 얘하고 지금 똑같은 데를 갖다가 나타낸 거예요. 첫 번째 다른 게 뭡니까? 요 삼각형 어디다 붙였어요? 식별선에 붙였습니다. 식별선에 붙였죠. 그리고 두 번째 요 삼각형의 모양이 다르죠. 지금 얘가 어떻게 돼요? 얘가 180도 회전을 하면서 밑으로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80도 회전을 하면서 밑으로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용접부를 나타내는 기호는 바로 1번 되겠어요. 요게 됩니다.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거 보시게 되면은 요 3번하고 4번 같은 경우는 양쪽 필렛 이음이 되겠어요. 양쪽 필렛 이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 요 부분은 좀 딱 요 정도 선만 또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또 용접부 나타내는 무슨 편람이라든가 우리 스탠다드 기호 책을 갖다가 이제 기호 체계를 갖다가 공부하시겠다 보면은 우리 이제 일반 기계기사 공부하시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또 이런 유형의 문제가 다음에 또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요 자체로만 끝내세요. 요 용접부를 나타내는 이제 요 기호가 요거구나. 요거구나. 요 반대로 갔을 때는 요렇게 나타나는구나.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기계 제도에서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런 게 나왔습니다 하면서 제가 저렇게 힘줘서 말했던 부분이 있죠. 가공 방법과 기호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선반 가공, 그다음에 밀림 가공, 연삭 가공, 보링 뭐 이런 거 나와가지고 그냥 제가 요 표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말했는데 이번에 나온 건 다 뭐예요? 지금 전해 가공, 전해 연삭, 초음파 가공, 방전 가공이 나왔는데 여러분 우리 기계 요거는 한번 우리가 그래도 제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요 정도 우리가 배경 지식은 알고 갑시다 하는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기계 제작법에서 기계 제작법을 이루는 큰 4개의 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주조, 그 다음에 소송 가공, 그 다음에 절삭 가공, 연삭 가공이에요. 물론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이거 외적으로도 없고 신경 쓰고 많죠. 뭐 측정도 있고 막 그렇긴 한데 어쨌든 기계 제작법만 딱 본다 그러면은 큰 틀을 이루는 게 요 4가지인데 주로 시험에 나누는 건 절삭 연삭입니다. 우리 가공 방법 같은 경우는
이게 과거에 쭉 이었던 어떻게 보면 이제 패턴을 떠나서 이제 전통이 돼버린 이제 그런 패턴이었는데 그걸 이번에 깬 겁니다. 뭐가 들어온 거예요? 특수가공. 이 특수가공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상당히 그 주조, 소성, 절상, 연상은 클래식한 겁니다. 굉장히 오래됐고 지금 우리가 많이 다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수가공에 들어가는 가공 방법은 대부분 뭐냐면은 그래도 19세기 이후에 들어온 가공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전기라든가 화학작용을 이용한 가공 방법들이 많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 이런 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특수가공 쪽에 이제 묶여 있는 우리가 이제 우리도 이제 배우자 특수가공을 이제 보게 되면은 뭐 전기라든가 케미칼 요소를 갖고 이렇게 저렇게 풀어낸 용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용어들이 여기 지금 이렇게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호로. 여기서 골라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바로 답을 보면서 여러분들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답은요, 초음파 가공이 지금 현재 답입니다. 초음파 가공이 답입니다. 그래서 SPU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여러분들 우리 특수가공 쪽에서는 앞에 항상 SP가 듣습니다. SP.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스페셜 프로세싱이에요. 그래서 SP가 의미하는 거는 스페셜 프로세싱이라는 의미고요. 요거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특수가공이에요. 스페셜 프로세싱. 스페셜 포스가 아니라 스페셜 프로세싱. 그래서 SP 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스페셜 프로세싱 특수가공 들어가고 방전 전에 그리고 전에 연사, 그다음에 초음파 가공 다 특수가공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다 스페셜 프로세싱, SP가 다 공통으로 들어가요. 공통으로 들어가요. 그죠? 지금 앞에는 실제로 문제고요. 뒤는 제가 좀 이걸 바꿔놓은 거죠. 이제 해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 답은 초음파 가공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요게 앞에하고 지금 달라요. 여기는 SPEC, SPEG, 뭐 SPED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걸 다 이제 답으로 다 바꿔놓은 겁니다. 그래서 바꿔놨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하나씩 풀어볼게요. 방전 가공입니다. 전기를 밖으로 전자를 갖다가 밖으로 밀어내는 가공이에요. 그 전자를 밀어내면서 하는 가공입니다. 밀어내는 거, 밖으로 던지는 거 뭐라 합니까? 디스차지 하나죠. 그래서 일렉트릭 디스차지 머신인 요게 가공이라는 의미예요. 가공. 이게 가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스페셜 프로세싱 일렉트릭 디스차지 머시닝 해가지고 요 머시닝 빼고 나머지의 약자를 다 붙였습니다. 방전 가공. 스페셜 SPED 해줘. 요 방전 가공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전해 가공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해 가공. 전해 가공 영어로 하면 스페셜 프로세싱 이제 특수가공 쪽에 이제 들어간다 이렇게 붙고 일렉트로 케미칼 머시닝이에요. 전해 가공. 그래서 여기 E하고 C가 붙습니다. 그래서 SPEC 이렇게 나오죠. 전에 연삭은 여러분들 어디 가나 어디서나 그라인딩입니다. 어디서나 그라인딩이에요. 그건 나왔죠. 전에 연삭 스페셜 프로세싱 일렉트릭 그라인딩 해가지고 SPEG 나오는 거죠. SPEG. 초음파, 여러분 초음파는 느낌 팍 오잖아요. 울트라소닉. 음파인데 초음파, 울트라소닉. 그죠? SPU. 그래서 요 문제 보면서 이제 근데 이거는 이제 좀 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또 지금 우리 기계제작부에서 다루는 전체 가공법을 다 하는 그것도 넌센스입니다. 넌센스고 요 정도 지금 이번에 특수가공 쪽에서 나왔으니까 요 정도 하고 좀 추가적으로 요 정도까지만 알았습니다. 요거는 이제 시험때 보게 나왔던 내용은 아닌데 어차피 우리 공부하는 김에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여기다 좀 갖고 나왔습니다. 전자빔 가공하고 레이저 가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자빔 가공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약간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면 이거 레이저 가공 많이 헷갈리시는 분들 종종 계시거든요. 레이저 가공은 여러분들 빛을 이용한 겁니다. 물론 빛을 모아가지고 하다 보면 거기서 열도 나겠죠. 나겠죠. 근데 얘는 빛으로 하는 이제 광전 가공 쪽에 들어가는 거고 전자빔 같은 경우는 그냥 전기적 열을 사용해서 전기 가공 쪽에 듭니다. 전기.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전자빔 같은 일렉트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레이저 같은 레이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빔이에요. 빔. 똑같은 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상 전자빔 가공은 약간 여러분 그 제다이 있잖아요. 제다이가 쓰는 광선검. 광선검이 어디에 더 가까울까요? 레이저에 더 가깝습니다. 광선검은 실제로.
뭐 제가 뭐 실제로 작동 원리를 아는 건 아니지만, 네, 그 전에 우리 제다이 형님들이 쓰시는 그 모습을 보면은 여기에 더 가까워요. 네, 직진성만 빼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자빔 같은 경우는 일렉트론 빔 그래가지고 EB, 레이저 같은 경우는 L이 들어가야 돼. 레이저니까 LB. 요 정도는 알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에도 이제 이렇게 문제가 계속 나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일단 한번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총 6가지죠. 제가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여기 있는 거 4가지, 그 다음에 참고로에 나와 있는 거 2가지 해가지고 요 정도는 알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3번부터는 이제 기계 설계입니다. 기계 설계. 네. 1번, 2번은 이제 사실상 좀 더 하고 싶어도요. 네. 일단 요 정도만 마무리를 할게요. 자, 이제 바로 기계 설계 들어갈 건데, 이게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던 실, 패킹, 그 다음에 가스켓에 대한, 그래서 문제를 가스켓에 대한 문제, 사실 여기서 답은 가스켓이에요. 그죠? 답은 가스켓입니다. 그런데 문제를 굉장히 재밌게 만들지 않았어요. 가만히 보세요. 유체가 외부로 새는 것을 막는 밀봉 장치로 주로 고정된 부품 사이에 공간을 메우고 정지용 실이라고도 부르는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스켓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패킹도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보기 위해서 문제를 갖다가 한번 확 까버렸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잘 정리 안 되신 분들은 거의 8% 이거는 고민할 수밖에 없는 문제 아니에요? 패킹하고 실하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고 정리하고 넘어가면 되겠죠. 일단 구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패킹하고 가스켓이 있는데요. 요거 하기 전에 우리가 실부터 좀 얘기를 하죠. 실. 네, 실은 여러분 범위가 더 넓다고 보시면 돼요. 패킹이나 가스켓보다 범위가 좀 넓어서 실 그러면은 패킹과 가스켓을 포함하는 개념이구나. 요렇게 여러분 머릿속에 정리해 놓으면 딱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기밀을 유지하고 외부 이물질의 침을 방지하는 부품의 총치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좀 주의하실 게 주의를 부탁드리는 게, 이거 제가 자료 찾아봤거든요. 저도 혹시 몰라가지고 이거 만들면서 잘 찾아봤는데, 실하고 가스켓하고 이 패킹에 대해서 좀 이렇게 틀렸다기는 좀 그렇고 좀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못하는 그런 자료가 인터넷에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AI, 여러분 좋아하는 GPT, GPT도 구별을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요거는 뭐 이제 나중에 이제 온라인에서 찾는 건 포기를 해버리고 다른 문헌에서 찾은 겁니다. 문헌에 찾아서 정리를 해놓은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모든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문헌 중심으로 나오니까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은 사실상 패킹과 요 가스켓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런 자료나 이런 게 이제 오픈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혹시나 저기 어디 뭐 인터넷에 뭐 누구는 뭐 이거 하는데요, 뭐 이거 아니라고 하는데요. 네, 이게 맞습니다. 문제를 봐도 그렇고요.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일단 패킹과 가스켓을 먼저 구별을 할게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다 포함하는 게 C라고 했잖아요. 패킹 같은 경우는 자, 일단 부품이 움직이는 데 들어가는 게 패킹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력 전달 장치 이렇게 하우징이 있고 여기에 축이 이렇게 들어간다. 그랬을 때 축은 회전하고 하우징은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축과 하우징 사이를 뭔가 막아줘야 됩니다. 이럴 때 들어가는 게 패킹입니다. 가스켓은요, 배관과 배관 사이에 넣어주는 거 가스켓이라고 보통 하죠. 그 다음에 우리 그 엔진에서 몸체와 뚜껑 그 사이에도 뭘 껴줍니까? 가스켓 껴주죠. 그 다음에 우리 밥솥을 보면은요, 밥솥 얼마 전에 제가 그 밥솥에서 밥이 잘 안 된다 그래가지고 집에서 저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이거 가져가서 좀 수리를 받아봐. 내가 딱 보니까 그냥 제 느낌에 그래요. 거의 뭐 느낌이긴 했지만 거의 확신이 들더라고요. 이거 고무 패킹이 오래됐어. 패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가스켓하고 패킹이, 밥솥의 패킹이 아시죠? 여러분 뚜껑에 들어가는 고무 패킹, 그것도 패킹이라고 해요. 미치겠어요 나도. 왜 이 말이 혼용돼서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기계공학 쪽으로는, 기계 문헌에서는 이렇게 나눠서 쓴다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제가 그래서 저기 쿠쿠 서비스 센터에 가가지고, 이 쿠쿠라는 말 해도 되나? 해도 되겠죠? 제가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니까. 서비스 센터에 가가지고 고무링만 샀습니다. 뭐 얼마 안 해요. 그거 사가지고 갈아 꼈는데, 안 그러면 밥솥 들고 갔었겠죠?
밥솥 들고 가서 이거 안 돼요. 왜 그런지 좀 점검 좀 해주세요. 이렇게 했을 텐데 저는 아니까 예. 다행히 고무만 갈아 끼니까 밥이 잘 돼요. 좋네요. 자,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나누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이든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혼용해서 쓰고 있다. 그것도 제가 여러 배경으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패킹은 움직임이 있는 부분, 그래서 얘는 뭐라고 하냐 이런 말입니다. 동적 밀봉 장치다. 동적 밀봉 장치. 가스캔은 정적 밀봉 장치다. 이렇게. 그럼 나왔죠. 그래서 정지용 실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럼 가스켓이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가스켓이 나올 겁니다. 다른 걸 좀 볼게요. 특징을 볼게요. 움직임을 허용하고 밀폐성을 유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움직임을 허용한다는 게 아까 축 같은 경우도 얘는 회전해야 되죠. 뭐 새는 거 맞겠다고 축을 멈춰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면과 면 사이의 밀봉이다. 또 이렇게도 설명을 해요. 여러분들이 이게 사실상 우리가 가스켓이나 패킹이나 실에 대한 문제가 뭐 그렇게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이제 일반 기계기사의 기계 설계가 버티고 있는 이상 이걸 여러분들이 정리 안 하고 갈 수가 없어요. 정리하기도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왜 어려우냐면 일상적으로 우리가 다 혼용해서 쓰기 때문에 그게 더 어렵습니다. 사용이 그랜드 패킹, 오리인케 있고요. 플랜지 가스켓이나 테프론 가스켓 이렇게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애들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실하고 패킹을 또 구분을 해보자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실은 조금 범위가 넓은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은 패킹 같은 경우는 주로 회전하는 축과 고정된 부품 사이에 설치되어 압력으로 인한 누출을 막는 제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를 구별하실 때 아마 이제 요 다음 문제들도 실과 패킹을 구별하는 문제, 그다음 패킹과 가스켓을 구별하는 문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상황나사에서 비틀린 각과 니드 각을 더한 값은 몇 도인가 이렇게 묻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나사 공부하실 때 저도 그렇지만 보통 요 그림 많이 보시지 않으시나요? 처음 거의 들어왔을 때. 저도 이걸로 강의를 했고요. 지금 여기 여러분 보시는 요 그림은 저희 교재에 있는 그림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그대로 갖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요 그림에서 보시면은 요 각이 리드 각이죠. 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비틀린 각, 이 비틀린 각은 어디냐? 여기를 얘기하거든요. 이게 비틀린 각이에요. 그러면 직각삼각형에서 니드 각하고 비틀린 각을 뺀 나머지 뭔가 여기가 직각이죠. 90도죠. 그러면은 삼각형에서 직각 부분 90도 빼면 나머지 이 두 개 더한 값은 90도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90도입니다. 답은 90도예요. 근데 이제 요렇게 이게 뭐 좀 새로운 유형이다 그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거 문제를 보실 때 이게 지금 이 문제는 뭔가 계산을 하거나 뭔가 어디서 유도를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요 형태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요 형태. 요 형태를 기억하시면 그러니까 문제도 그냥 이렇게 나왔다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래서 비틀린 각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꼭 요거는 여러분 그냥 놓치고 가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보통 공부하시는 분들은 리드각하고 마찰각이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리드각하고 마찰각이 있어야 뭘 구할 수 있어요? 자립조건 막 이렇게 나오고 하니까 가시는데 좀 빼놓지 마시라고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제 온 김에 우리가 이제 요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밑에가 여기 파이 DE라고 나와 있고요. 자, 여기는 여러분들 뭡니까? 여러분들 제가 질문 드릴게요. 요 길이를 우리는 뭐라고 리드라고 합니까? 리드에서 L로 표시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은 피치 그래가지고 P로 표시하는 게 맞나요? 여러분들 요거는요 엄밀히 말씀드리면 리드 값이 맞습니다. 요 부분은 근데 여러분들 공부하시다 보면은 이제 뭐 중간중간에 어떤 뭐 이유가 있어서 요걸 피치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피치. 나사 피치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사실상 요거는 여러분들 리드 값이라고 그러죠. 리드 값이 정의가 뭐예요? 나사를 360도 회전을 했을 때 나사가 전진하는 길입니다. 길이. 그래서 얘는 단위가 뭐 밀리미터라든가 뭐 센티미터 단위가 나와야 되겠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이걸 리드 값인데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나사는 한 줄 나사거든요. 한 줄 나사에서는 이 피치 값과 리드 값이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P 한 줄 나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시를 하고 기출문제 해설이 되어 있는 뭐 여러분 기존에 이제 나와 있는 문제집 같은 거 보실 때 이걸 피치로 나와 있는 이제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요걸 갖다가 여러분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나는 한 줄 나사 너무 좀 식상해.
예, 좀 없어 보여. 그럼 나는 세 줄 나사로 문제를 내겠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 값은 뭐가 돼야 돼요? 피치에다가 3을 곱해야 되죠. 줄수를 곱해가지고 리드 값으로 나오는 게 많은 거죠. 그렇죠? 이런 것까지만 여러분들 한 번 더 신경 쓰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과목 기계 재료 및 기계 제작에 대한 시험 총평을 한번 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계 제작하고 기계 재료 같은 경우는 앞에서 우리가 이제 봤듯이 계속 10문제, 10문제 딱 나눠서 나왔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뭐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 어떤 그런 그 문제 비중이고요. 이건 앞으로도 이렇게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시험을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이렇게 좀 두 과목씩 묶여 있다 보니까 한 과목이 두 개의 단원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문제 비중을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설마 10문제 이렇게 나오지는 않겠죠? 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예, 나오고 이런 게 있습니다. 기계 재료하고 제작하고 저희가 봤을 때는 문제 수가 딱 이렇게 10문제 나눠집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상 좀 애매한 문제들이 있어요. 예, 요것만 본다 그러면 기계 재료와 기계 제작만 본다 그러면은 얘는 기계 제작에도 들어갈 것 같고 기계 재료 들어갈 것 같고 좀 애매한 문제입니다.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측정, 예, 그 다음에 열처리입니다. 열처리. 왜 그러냐면은 측정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측정 문제에 뭐가 묻어서 나오냐면은 재료시험법이 묻어서 나와요. 물론 이제 좀 다루는 어떤 패러다임은 좀 다릅니다. 패러다임은 다른데 어쨌든 이게 묻어서 나오다 보니까 좀 애매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사들 같은 경우는 요 기계 재료가 좀 앞쪽에 포진을 하거든요. 문제가 보통. 그래서 문제가 포진을 해가지고 21번부터 30번까지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 기계 재료에서 나왔구나. 그리고 이제 요 똑같은 내용이라도 이게 뒤에서 나왔으면 기계 제작이구나.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공부하실 때는 이렇게 10문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요 키워드들을 좀 알아볼게요. 주요 키워드. 네, 주요 키워드. 일단 기계 재료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철에서 원소의 영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철에서 우리가 다루는 원소 같은 경우는 탄소를 포함해서 총 8가지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이거보다 더 많은 양을 여러분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주로 시험에 나오는 애들은 요 8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요 8가지 안에서 이 8가지 중에서 4가지가 나왔고요.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좀 제가 이 키워드를 좀 쓰면서 좀 말로 좀 설명드리려고 했던 게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할 때 요 탄소, 그러니까 뭐 탄소를 포함해서 8가지 원소에 대해서 굉장히 좀 교과서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 고정되어 있는 설명들이 있잖아요. 아직 그 패턴은 있는데 이번에 나온 문제를 보니까 설명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설명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용은 똑같아요. 주제는 똑같은 내용인데 표현 방법이 좀 달라졌습니다. 좀 그런 게 조금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좀 이렇게 좀 주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표현 방법이 좀 바뀌었더라.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이제 요것도 문제 복원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서 복원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 강의 특징.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여러분들이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 강 그러면은 또 머릿속에 여러분 무슨 생각 하시냐면은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 강의 특징 그러면 뭐가 약하고 뭐는 강하고 어디에 활용하면 좋고 어디에 용도는 뭐 어디에 주로 쓰이고 막 이런 거 생각하시는데 그거보다는 이 스테인리스 강 전반의 분류 그다음에 스테인리스 강의 종류 요거를 좀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의 형태로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워낙 공부할 내용이 많은 과목이잖아요. 일반기획의사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양을 좀 줄이면서 합격권에 도달하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외워야 되는 건 외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근데 가급적 안 외우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계속 제가 제시하고 싶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류와 종류를 아시면은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다. 그렇게 나왔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우로 조직도 나왔습니다. 마우로 조직도. 그래서 마우로 조직도 같은 경우도 여러분 마우로 조직도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은 뭐 잘 설명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좀 설명하기가 어려우신 분도 계십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마우로 조직도를 갖다가 그 조직도의 형상 그러니까 그 조직도의 형상 그림을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문제가 나왔는데 아무래도 그 그림을 알고 있으면 조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예. 그래서 요거는 좀 제가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번에 뒤에 문제로 갖고 나왔습니다. 자, 그다음에 탄소 함유량의 변화에 따른 성질 변화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어떤 성질이냐면 열 처리. 예. 예, 열 처리 시 이 탄소 함유량이 많아지면 또는 적어지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많을 때하고 적을 때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걸 묻는 문제가 나왔어요. 예,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좀 구별하실 수 있는 문제가 나왔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담금질의 목적입니다. 근데 사실 담금질에 대해서 담금질을 왜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담금질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뭡니까? 아니면 어떤 성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됩니까? 전반적인 게 다 나왔습니다. 이번에 담금질의 목적. 그러니까 실제로 문제의 형태는 담금질의 목적을 묻는 문제인데 전반적인 걸 다 이해를 하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는 조금 생각이 많았어요. 제 입장에서는. 네, 요거 문제를 읽으면서 또 지문도 조금 긴 편이었고 생각이 좀 많았던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계 제작 넘어가도록 할게요. 기계 제작에서 보면은 선반의 부속장치 방진구 나왔습니다. 방진구가 나왔고 요거는 한 가지만 여러분들한테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그래서 요것도 뒤에 문제로 갖고 나왔습니다. 방진구 자체는 여러분들 뭐 공부하실 때 좀 이렇게 방점을 찍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많은 부분들이 또 기출문제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공부를 하실 때 충분히 공부를 하셨을 텐데 그래도 이번 문제에서는 조금 좀 우리가 조금 유의해서 봐야 될 게 있어가지고 여러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블럭 게이지의 특징이 나왔는데 자, 요거 주의해서 좀 봐주세요. 뭐냐면은 문제는 블럭 게이지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블럭 게이지에 관련된 문제예요. 관련된 질문이고 근데 사실상 제가 딱 봤을 때는 이거는 이제 블럭 게이지에 대한 거라기보다는 약간 비교 측정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해하고 있는지 그거를 한 절반 50% 정도 묻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출제하신 분이 사실상 묻고 싶었던 건 비교 측정이었던 것 같아요. 비교 측정이었던 것 같은데 비교 측정에 대해서 딱 대놓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이해를 하거나 너무 쉽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그냥 블럭 게이지를 앞으로 좀 내놓고 물어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이번에도 구성인선의 방지 방법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건 전 회차에도 나왔었고 제가 앞에서도 이전 회차 시험의 어떤 총평 얘기할 때도 충분히 강조를 했기 때문에 따로 말씀을 안 드릴 건데 그래도 여러분들 이제 나왔으니까 다음에 안 나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반 계획이사 시험 보러 가시는데 이거를 모르고 가겠다, 이거 정리가 안 된 상태가 간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뭐 직무유기, 뭐 배임, 횡령 막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잘 정리해서 가십시오. 자, 주문의 결함을 얘기할 때 우리가 기공을 얘기하잖아요. 자, 기공인데 기공 그러면은 여러분 말 자체가 어렵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뭐 공부하다가 흔히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주제어기도 해요. 기공이라고 하면. 근데 얘하고 여러분 편석하고 잘 구별하세요. 일단. 편석하고 좀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편석과 기공을 좀 분리해서 이 서로가 어떻게 다른 건지 뭐 좀 따져볼 수 있고 명확하게 좀 선을 그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으면은 조금 헷갈리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쉐이프에서 할 수 있는 가공의 종류 이제 묻는 문제가 나왔는데 요거는 그냥 말로 설명드릴게요. 제가 굳이 뭐 문제를 끄집어내지는 않았는데 여러분들 제가 그 기계 제작법 막 강의를 할 때 선반에서 선반 가공이죠. 선반 가공을 설명을 할 때 이 선반에서만 가공이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가공이 있습니다. 뭐예요? 널링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널링. 널링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렸거든요. 그래서 얘는 밀링에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 널링이 어디 나냐? 이번에 여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쉐이프에서 할 수 없는 가공은 아니면 할 수 있는 가공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문제가. 보기에는 널링이 딱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당연히 이제 널링이라고 생각을 하겠지. 시험 보신 분들 생각을 하면서도 한 가지 좀 뭐라 그럴까, 노파심? 걱정했던 게 뭐냐면은, 내가 밀링에서는 널링이 안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게 지금 쉐이퍼에 들어가 있으니까, 쉐이퍼에서는 또 가능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정말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있을 수도 있을까봐 좀 살짝 걱정이 됐습니다. 그러신 분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제어를 제가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우리 한번 보죠.
한번 보죠. 문제들을. 자, 첫 번째, 두 번째 문제는 기계 재료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 강의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그랬는데, 일단 답부터 우리가 잡고 가자. 답은 비자성체입니다. 얘는 자성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데, 그럼 요 나머지는 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성분이 크롬이 18%, 니켈이 8%이어서 1880 스테인리스 강이라고도 한다. 그렇죠? 예. 요거는 그냥 왜요? 예, 이렇게 따지실 게 없어요. 그냥 그런 거예요. 예. 우리가 이렇게 설명하고 만들었다고 하니까. 자, 그 다음에 산과 알칼리에 강하고 용접이 용이하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산과 알칼리에 강하다, 요걸 다른 말로 한 글자, 그러니까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 부식성이 높다 또는 부식에 강하다. 요렇게 그냥 표시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부식에 강하다. 그렇죠? 예,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 볼게요. 결정립계에서 탄화물이 석출되기 쉬운 결정 구조를 하고 있다. 여러분, 요거 이해가 되십니까? 예. 여러분들, 이거 그냥 제가 봤을 때는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지 않을까요? 뭐로? 입계 부식이 되기 쉽다. 입계 부식이 쉽다. 부식이 쉽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저도 이제 요거 총평 강의 하려고 하면 또 자료 찾아보거든요. 막 찾아봤는데 요 비슷한 표현은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 강을 설명하는 대부분의 교재나 책에는 있어요.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재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딱 찍어서 입계 부식이 쉽다라고 설명하는 책이 없어요. 없습니다. 자료가 없습니다. 그냥 이거 이대로 그냥 설명을 해요. 그래서 제가 좀 부탁하고 싶은 건 여러분들, 제가 이거를 왜 여기서 끄집어서 설명을 하냐면 뒤에 나옵니다. 여기 뒤에서 나오는데, 이걸 이해하실 때, 일단 여러분 두 가지로 해요.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 강은 부식에 강하고, 대신에 입계 부식이 쉽다. 그러니까 약간 좀 상충되죠. 상충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입계 부식이라는 말을 안 쓰고 싶었던 게 아닐까? 이 정리하시는 분들이.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자, 근데 이제 이 문제를 보실 때 일단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겠지만 제가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라고요? 분류가 중요해요. 종류와 분류. 그래서 이 스테인리스 강을 분류하는 방법은 분류하는 기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표준 성분, 하나는 조직입니다. 조직. 그래서 표준 성분에 따른 분류는 쉬워요. 하나는 크롬계, 하나는 크롬 니켈계입니다. 니켈이 좀 더 첨부된 게 있어요. 그래서 요 두 가지로 구별을 하는데 조직에 따른 분류에 보시게 되면 이 크롬계 있잖아요. 크롬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페라이트계하고 마텐사이트계예요. 근데 이것도 좀 참고해서 들으세요. 이 마텐사이트계하고 페라이트계를 같이 비교해서 놓고 보면은 이 둘이 거의 구별이 안 가요. 물론 뭔가 다르긴 다르겠죠. 그런데 이걸 말로 설명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굳이 하나를 잡고 나오자 그러면은 마텐사이트계가 페라이트계보다 조금 강도가 높아, 뭐 이 정도?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이걸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출제위원 입장에서는 요 두 개를 구별하는 문제를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거나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앞으로 요걸 구별하는 문제가 나오기는 안 나옵니다. 이렇게만 말씀 못 드리겠지만 쉽지 않다. 잘 나오기가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딱 느낌 오시죠. 공부할 때. 스테인리스 지금 외울 것도 많아 죽겠는데 저 강사는 자꾸 와서 외우라고 그래.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공부하실 때 요것만 중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롬계와 니켈계로 구별할 수 있는 내용만 갖고 공부하시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문제도 그거잖아요. 앞에 문제도.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 강의 특징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이렇게 좀 요령껏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보죠. 탄소와 규소 성분의 관계와 냉각 속도에 따른 조직 변화를 나타낸 선도는 그래가지고 요거는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 그만 눈치껏 또 찾아가실 수 있었을 거예요. 마우로 조직도입니다. 마우로 조직도. 이게 마우로 조직도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요거는 좀 머릿속에 여러분들 정리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내용으로 갖고 나온 건데 실제로 시험장에서 제가 이걸 풀면서 느꼈던 거는 뭐냐면은 이거 앞에를 제대로 안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얘랑 헷갈릴 수 있겠다. TTT 곡선.
이거 우리 항원열처리 할 때 배우는 애죠. 그래서 TTT 곡선 이렇게 있잖아요. 왜냐면 여기 뭐 냉각 속도, 뭐 조직 변화 이렇게 나오니까 예. 여기 뭐 시간 뭐 이런 것까지 들어갔으면은 뭐 들어가면 안 되겠지만 이게 좀 논란이 있으니까 여지가 있으니까 안 넣었지만 TTT 곡선은 여러분 찍을 가능성도 높아요. 예. 좀 이게 헷갈리겠다 싶은 그런 재밌는 생각, 예, 그런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마우로 조직도입니다. 마우로 조직도는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 좀 복잡 다단하긴 한데 크게 보면 세 구역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1구역. 예, 여기서부터 여기가 이게 1구역입니다. 이게 1구역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빈 공간 되게 많죠. 이게 3구역입니다. 이게 3구역.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조금 많이 들어가 있는 구간이 여기서부터 여기에요. 그럼 요게 뭡니까? 요게 2구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포인트 몇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우로 조직도를 보실 때 제일 중요한 거, X축이 지금 뭡니까? X축이 SI를 나타내는 이게 축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값이 뭘로 나와요? 지금 퍼센트로 합니다. 퍼센트. 예. 그람도 아니고요. 예. 킬로그램도 아니고 톤도 아닙니다. 예. 퍼센트로 나옵니다. Y축은요. Y축은 지금 탄소고요. 예. 탄소고 얘도 똑같이 퍼센트로 나옵니다. 요거 포인트 첫 번째. 자, 두 번째 포인트. 마우로 조직도에서 마우로 조직도 백주철이 나오는 구간이 어디입니까? 1구역이죠. 예. 1구역이 백주철 나오는 구간입니다. 백주철. 백주철은 1구역에서밖에 안 나옵니다.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자, 페라이트 조직이 나오는 건 어딥니까? 페라이트 조직이 나오는 구역은 3구역입니다. 왜냐면 이게 시험 문제 내기 진짜 좋아요. 네, 그래서 예. 그래서 그런 겁니다. 네. 그렇게 여러분 좀 정리를 하십시오. 네. 이렇게 딱 정리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마우로 선도 있잖아요. 마우로 선도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던 거, 요 포인트 아까 1, 2, 3 플러스해서 요 형태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장 가실 때 부탁드립니다. 이제 3번 문제부터는 이제 기계 제작법에 관한 문제예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늘고 긴 형태의 공작물을 가공할 때 발생하는 진동을 방지하고 가공 공차를 확보하기 위해 적용하는 선삭공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일단 답은 방진구예요. 예. 일단 앞에서 여기 힌트가 다 나왔어요. 공작물을 가공할 때 발생하는 진동을 방지하고 진동을 방지하면서 가공 공차를 확보할 수 있다. 이게 이 의미는 뭐냐면은 선반에서 지금 앞에 가늘고 긴 형태의 공작물을 하려고 하면 이제 자중에 대한 처짐, 그걸 또 고속으로 회전하다 보면 떨림이 발생해요. 그 떨림이 이제 진동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런 진동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뭐 공작 그 과정에서 제작 과정에서 뭐 무리도 발생하고요. 예. 공구든 기계든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밀도도 안 나와요. 예. 근데 이 진동을 잡아주면 어때요? 자연스럽게 가공차 정밀도가 확보가 되는 거죠. 정밀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뭔가를 더 하는 게 아니고, 예. 자연스럽게 확보되는 이제 그런 과정을 설명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문제에서 재밌던 건 뭐냐면 여기에 선반이란 말이 안 나옵니다. 선반이란 말이 안 나오죠. 대신 뭐가 나왔어요? 선삭공구는 이렇게 나왔죠. 선삭. 그래서 요거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공작물이 이렇게 있는데 얘를 궁극적으로 나는 이렇게 만들어야 돼.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했을 때 얘를 처음부터 막 정밀하게 조금씩 가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짜증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확 날립니다. 많이 날립니다. 예.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걸 선삭이라고 하면 안 되죠. 제가 실제로 여러분들 옛날에 공부할 때 이 선자가 한번 선삭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는 선반에서는 절삭이란 뜻이에요. 선반에서 이루어지는 절삭이란 뜻인데 저희들 공부할 때 이 선자를 선반이라는 의미로 이해한 게 아니라 앞선자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공작물을 이렇게 가공을 할 때 그냥 한 번에 쫙 정밀도는 그게 고려하지 않고 그냥 어느 정도는 먼저 쫙 날려주는 이제 그 가공을 난 선삭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앞선자를 생각을 해서. 그게 아니라 이런 가공을 뭐라고 하면 이거는 황삭이라고 해요. 황삭. 황삭이 끝나면 이제 정밀하게 가공하는 절삭이죠. 그걸 뭐야? 그걸 정삭 이렇게 얘기합니다.
황삭, 정삭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선삭이라는 의미는 선반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아무런 설명이 없는데 이 문제가 선반에 관한 건지 밀링에 관한 건지 아니 뭐 다른 공작교에 관련된 건지 이걸 모르면 못 푸는 문제가 나옵니다. 종종 우리 기계제작법에서는. 그랬을 때 이 선삭이라는 말이 숨어 있을 거예요. 어딘가는 숨어 있습니다. 아니 보기에 숨어 있든지. 그런 거 좀 유의하셔야 돼요. 자, 방진구의 형태가 있는데요. 방진구는 두 가지입니다. 자,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방진구 자체 덩어리를 묻는 문제였지만, 실제로 우리 방진구에 대해서 문제가 나올 때는 요렇게 나누어서 좀 세밀하게 들어가서 나누어서 설명하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원래는. 예. 그래서 방진구 같은 문제 내기가 좋은 게 뭐냐면 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동식 방진구, 하나는 고정식 방진구가 있어요. 특성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이동식 방정식 같은 조, 물고 있는 조의 개수가 2개예요. 네, 2개죠. 그런데 고정식 같은 경우는 3개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하나 물어볼게요. 3개 같은 경우는 몇 도 간격으로 돼 있죠? 120도 각도가 되겠죠? 그러면 이동식은요, 2개니까 180도라고 하면 되겠네요. 틀렸습니다. 네, 90도 각도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는 딱 형태를 보다 90도 각도로 되어 있죠? 90도 각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270도라고 묻는 경우는 없습니다. 요거 체크 포인트 하나, 여러분들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되고, 고정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동식 같은 경우는, 이게 바뀌었네요. 이거 큰일 날 뻔했네. 여러분들 이거, 여기가 좀 잘못됐습니다. 이 새들이 이동식이고요. 베드 위가 요 고정식입니다. 요 표를 제가 요거 좀 수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왔네요. 일단 요건 바로 수정을 해주세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 강의하고 있는 사이에 요걸 수정해서 다시 하기 좀 그러니까 요거 좀 바꿔주십시오, 여러분들. 네, 바꿔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베드 위, 고정식이 베드 위, 이동식이 새들, 왕복대 위에서 어떤 문제 풀이에는 새들 나오고 어떤 이동식 같은 경우 어떤 교재는 왕복대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좀 자주 구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입니다. 네 번째 문제 볼 건데, 탄소 함유량의 증가에 따른 열처리 효과와 함께 증가하는 정제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거 열처리죠? 열처리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거 열처리 같은 경우는 이게 만약에 앞쪽에 포진을 해 있었으면 얘는 어디에 관한 문제가 될까요? 기계 재료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좀 이렇게 나눠져 있다. 좀 구별을 못하는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분명히 기계 제작법에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를 봅시다. 탄소 함유량의 증가에 따른 열처리 효과예요. 열처리 효과. 어떤 열처리인지 나왔어요. 담금질, 뜨임, 불림, 풀림 중에서 어떤 열처리라고 얘기는 안 해줬습니다만 어쨌든 묻고 있어요. 뭐에 탄소 함유량이 증가하면서 같이 증가하는 거, 늘어나는 거. 그걸 묻고 있습니다. 뭘까요? 답은 2번입니다. 자, 요거 한번 설명할게요. 여러분들, 일단은 탄소가 많이 들어가면은 금속이 단단해지는 건 알고 계시죠? 금속이 탄소 함유량이 올라가면은 금속은 같이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강도 쪽은 비례해요. 강도 쪽은 비례합니다. 강도, 경도하고는 비례합니다. 탄소 함유량과 비례. 그렇다고 해서 뭐 일차함수적으로 갑니다. 이런 게 아니라 어쨌든 비례해서 같이 늘어난다. 이런 느낌이죠. 그런데 여러분 연신율 볼게요. 연신율. 얘는 뭐 소재가 힘을 받으면 외력을 받으면 늘어나는 정도를 얘기하죠. 강도, 경도하고 연신율은 좀 반대되는 개념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가 올라가면 얘는 같이 떨어지겠죠. 당연히. 그렇죠? 연신이 증가하는 건 아니고요. 반응 시간을 보도록 할게요. 반응 시간 같은 경우는 탄소 함유량이 들어가면 반응 시간이 더 걸립니다. 탄소 함유량이 적으면 적을수록 반응 시간이 빨라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물론 이것도 이제 정리하시면서 외워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탄소 함유량이 올라가면은 강도가 증가하고 경도가 증가하고 연신율은 떨어지고 연신율은 더 안 되고 반응 설명이 많을까? 이렇게 되면 어때요? 여러분 금속을 생각했을 때 이렇게 결정 입자가 아주 규칙적으로 잘 나와 있는 이런 금속을 한번 우리 가정에 생각을 해볼게요. 가정을 마치 계란 한 판처럼 가지런히 이렇게 결정 입자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탄소가 들어가겠죠. 이 탄소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탄소가 들어가요. 그러면 자
외력을 받았을 때, 이 금속 소재가 외력을 받았을 때 결론적으로 여기 변형이 발생하는 어떤 원리입니까? 이 입자 배열이 깨지는 거예요. 입자 배열이 기존에 있던 그 질서가 깨지면서 서로 얽히고 설키고 하는 과정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탄소가 있음으로 박혀 있으면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 배열이 깨지는 거, 그 배열이 파괴되는 거를 갖다가 억제하고 억누르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어때요?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메커니즘을 어쨌든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계속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야 또 다른 문제가 나와도 또 빨리빨리 적용해서 풀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탄소가 들어가서 그 메커니즘을 방해한다 생각하시면 그러면 얘기가 다 나옵니다. 인장강도가 증가하면 탄소가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외력에 대해서 입자가 깨지고 얽히고 섞이는 걸 방지하는다. 얘가 막아주고 있어. 그러니까 더 많은 힘이 들어가야 될 거고 얘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연심유량은 뭐예요? 외력을 받았을 때 얘가 변형이거든요. 아니 얘가 막고 있으니까 변형도 잘 안 돼. 이것도 설명이 됩니다. 반응 시간. 자, 이 반응 시간은 여기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건 변태야. 변태 반응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입자 배열, 결정 배열이 다른 형태로 완전히 바뀌는 것을 방해하는 거죠, 탄소가. 그러면은 요 네 가지가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있으면 다 여러분이 머릿속에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이걸 각각 하면 또 외워야 되잖아요. 그럼 현장 가면은, 여기서 말하는 현장은 여러분들 뭐 고치고 만드는 현장이 아니라, 여러분들 시험 보는 시험 현장. 가서 생각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많은 분들의 또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는 우리 구조 해석에 대한 총평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재료역학은 14문제, 동력학은 6문제 이렇게 나왔고요. 사실상 이제 요 문제의 출제 그 비중은 이제 거의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라 그럴까, 이렇게 고쪽화돼서 가는 것 같긴 한데, 이제 제가 이제 보니까 이 10번 이후, 재료역학 10번 이후에는, 물론 이제 재료역학 범위에서 문제가 나오긴 했지만, 동력학적 해석이 필요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좀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출제를 하시는 쪽에서는 이 재료역학과 동력학, 저는 지금 이제 여러분들하고의 문제를 총평을 하다 보니까 구별을 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구별을 자꾸 없애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렇게 구별해서 우리가 이렇게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좀 시간이 좀 더 지나면은 정말 이 구조 해석이라고 하는 과목은 약간 뭐 고체역학, 재료역학, 동력학, 정력학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그런 문제들이 이제 포진을 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물론 이건 저의 내피셜입니다. 어쨌든 지금은 이렇게 문제가 나오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요하게 봐야 되는 내용 있죠. 키워드, 출제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순수 전단 상태에서 법선 능력을 구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조건을 좀 여러 개를 줬어요.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좀 휘황찬란합니다. 네, 그렇게 줘가지고 구하는 문제가 나왔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능력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요 문제가 조금 재밌었어요. 뭐 우리가 이제 기존에 여능력에 대한 문제들을 보게 되면 주로 어떻게 문제가 나오냐면은, 이렇게 벽이 있습니다. 양쪽에 벽이 있고, 여기에 이렇게 부재가 딱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다 붙어 있습니다. 이쪽에 이제 붙어 있는 상태에서, 자, 온도를, 이제 열을 가합니다. 열을 가하면 얘가 팽창을 하죠. 이렇게 팽창을 합니다. 그러면 주로 이제 예전에 나왔던 문제들은 이 벽이 받는 뭐 응력이 얼마입니까? 아니면 하중이 얼마입니까? 응력과 하중을 물어본다거나, 아니면은 얘가 이렇게 팽창하고 있으면은 이 벽은 지금 압축을 받겠죠. 압축 하중을 받는데, 대신에 얘는 이 소재는 늘어나고 싶은데 막 늘어나려고 하고 있는데 늘어나지 못하잖아요. 그럼 반대로 얘는 뭐예요? 압축을 받는다고 볼 수가 있죠. 우리 소재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해석하는 그런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이전에는. 이게 다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뭐 선팽장 계수를 구하거나, 아마 하중을 구하거나, 뭐, 요런 형태 문제가 나왔는데, 자, 이번에 나온 문제는 어떻게 나왔냐면은, 자, 모양은 똑같습니다. 그림은 뭐,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소재가 있고, 이렇게 벽이 있으면은, 여기 이제 온도를 가합니다. 그런데, 부재에, 허용 인장력을 줬어요. 허용 인장력이나 허용 응력을 줬습니다. 허용 응력을 줬습니다. 허용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보기를 보니까 온도가 마이너스 몇 도에서 마이너스 몇 도, 요렇게 나왔다는 얘기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자, 우리가 열을 가면은 요 소재는 팽창을 하죠. 팽창을 하죠. 보통 우리가 이제 과거에 다루었던 문제들하고 동일한 패턴입니다. 그런데 온도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온도가 떨어지면은 압축이 되겠죠. 그러니까 오므라듭니다. 소재가. 그쵸? 그러니까 얘는 이번에 나왔던 문제는 요 부재에 대해서 인장과 압축을 같이 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문제에 보면은 그 열팽창 계수가 하나만 줬습니다. 알파 해가지고 얼마 이렇게 열팽창 계수를 줬는데, 앞으로 이건 뭐 제 생각이지만 문제가 이렇게도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떤 특정한 온도, 뭐 0도씨도 좋고 아니면 뭐 마이너스 1도씨도 좋고, 어떤 특정한 온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 열팽창 계수 값을 알파1, 알파2 해가지고 두 개로 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쵸? 예, 그러면 요거 적용해서 풀고 요거 적용해서 풀게끔, 예, 요렇게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장과 압축에 대해서, 그러니까 열 팽창과 열 수축에 대해서 열팽창 그 개수를 두 개를 주고 적용해서 푸는 이제 요런 문제도 가능해졌어요. 이 문제를 보게 되면. 그래서 요런 것들도 여러분들 좀 유념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오일러의 좌구 능력인데, 우리가 보통 이제 오일러의 좌구 능력 그러면 이제 뭐 대충 여러분들 다들 아시는 내용인데, 이번에는 여기다 안전율을 적용해서 푸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안전율을 적용해서 푸는 문제인데, 뭐 사실 풀고 나서 보면은 뭐 별거 아닌데, 딱 이렇게 그 좌구 능력 구하는데 안전율을 적용해서 하는 경우가 이제 공부해서 이것까지 고민해서 공부하시는 경우가 많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는, 근데 막상 풀어보면 별건 아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축의 강성도를 고려한 동력인데요. 네, 요거는 실제로 우리가 이제 과거에 공부했던 뭐 바의 축공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변형을 갖다가 0.25도를 적용해가지고 이렇게 풀게끔 되는데, 이번에는 2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제 구해가지고 변형 각을 구한 다음에 뭐 토크와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동력을 구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뭐 여러 가지를 좀 같이 놓고 봐야 되는 이제 문제가 됐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자중에 의한 처짐 이렇게 나오는데, 이 처짐은 보가 아니고, 우리가 보통 처짐 그러면 이제 보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천장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부재였습니다. 이렇게 매달려 있는 부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매달려 있는 부재에 이제 자중이 발생을 하는데, 이 소재가 두 개였었어요. 소재가 A 소재, B 소재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몇 가지 좀 고려할 내용이 있죠. 자중만 생각하면 안 되고 소재의 탄성 계수가 다른 이제 이런 소재가 나와가지고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우리 기계 동력학은 사실상 문제는 좀 신선했는데 키워드를 뽑아놓고 나니까 뭐 기존에 여러분이 봤던 그런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같이 보이는데, 문제는 좀 신선했습니다. 네, 근데 오히려 저는 개편되고 나서 오히려 그 동력학 문제가 뭐 물어보는 내용은 뭐 유사해요. 개편 전이나 지금이나 유사한데 좀 아주 좀 심플하고 좀 간략하게 물어보는 그런 느낌? 예, 굉장히 좀 단순해졌습니다. 예, 아주 단순하고 심플하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화 운동에서 변이와 가속도와의 관계, 그 다음에 충돌인데 사실 저는 이거 병진 운동으로 봤거든요. 예, 병진 운동의 문제를 봤는데, 문제를 이제 이번에 여러분들하고 총평을 하려고 좀 이렇게 풀어서 보다 보니까 병진 운동보다는 역시 좀 충돌로 보는 게 맞지 않겠나 해서 이렇게 충돌로 키워드를 뽑았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유압 시스템에서의 감쇄 계수 그래가지고 이번에 동력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소총이 있는데 개머리판이 유압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총을 빵 쏘면은 그 충격력이 유압 시스템에서 감쇄가 돼요. 예. 그거를 갖다 쭉 썼습니다. 문제에서 쭉 설명을 해요. 그래서 감쇄 괴수를 구하는 문제 나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출제됐으니까 다음에 여러분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또 신경한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인데, 그림과 같이 전달 능력 타우가 XY 방향으로 적용할 때 X축과 45도를 이루는 방향에 대해서 수직인 단면 AA에 발생하는 수직 능력 그래가지고 시그마 N과 전달 능력 타우 N을 구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요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여기가 좀 타우 이렇게 있잖아요. 전달 능력인데, 실제로 여러분들 이거 아무런 그 아래 첨자가 없지만 여러분들 딱 보시면 어떤 느낌이 오냐면은 타우 이게 XY, 여기 있는 애가 타우 YX 뭐 이런 느낌으로 보실 거예요. 뭡니까? 평면 전달 능력 상태입니다. 평면 전달 능력 상태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에 시그마 X, 시그마 Y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고민되시겠죠. 아, 이거 뭐지? 이거 어떤 상태로 일단 해석을 해야지. 근데 여러분, 시그마 X하고 시그마 Y가 없지만 평면 능력 상태입니다. 얘 상태가. 왜 그러냐면 이 상태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그마 X하고 시그마 Y가 뭐다? 제로다, 0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각각. 예. 각각 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면의 상태인데 각각 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평면의 상태에서 이 경사면에 작용하는, 경사면 수직으로 작용하는 응력, 여기서 지금 보면 시그마 N 가지고 수직 응력 했지만 요거 결론적으로 뭐죠? 법선 응력이죠. 법선 응력. 그 다음에 요 경사면을 따라서 작용하고 있는 전단 응력, 예, 타우. 근데 우리는 보통 이제 공부하실 때 여기 경사면에 작용하는 응력 타우는 그냥 타우 이렇게 쓰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구하는 공식은 요거죠. 그래서 이 두 공식을 기억하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예, 결론적으로 요거예요. 그래서 시그마 n은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고 타우 n은 이렇게 정리하는데 보통 이제 타우는 우리가 안 쓰고 하는데 문제에서는 있으니까 일단은 썼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요거 정리를 해서 쭉 보시다 보면은 자,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냐면 이 식을 시그마 x하고 시그마 y는 제로입니다. 그럼 얘는 제로가 돼버려요. 0이 돼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시그마 x에서 시그마 y 빼는 거 이것도 0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고려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지금 이번에. 예, 그래서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남는 거는 마이너스 타우 xy 사인 1세타인데 이 타우 xy가 결론은 뭐가 되는 거죠? 타우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타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타우를 가만히 보시게 되면은 여기하고 여기 있는 타우, 우리는 이제 xy, 타우 xy만 고려하면 되니까 얘가 지금 위로 올라가고 있고 얘가 밑으로 내려오고 있죠. 시계 방향이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시키는 그런 형태. 물론 진짜로 얘가 회전시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편의상 전단 능력을 얘기할 때 전단 능력 요렇게 방향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으면 요 가운데 있는 물체, 대상이 되는 물체는 그냥 우리가 직관적으로 봤을 때 아, 얘가 시계 방향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겠구나. 요렇게 보이잖아요. 방향이 반대면은 만약에 요런 식으로 전단능이 발생하게 되면 아, 요 물체는 시계 방향으로 좀 회전하려고 하는 거. 실제 물체가 회전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편의상 그렇게 우리가 본다는 얘기죠. 그럼 부호가 뭐가 되냐면은 얘는 마이너스 부호를 띄게 됩니다. 지금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시키는 그런 형상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방향으로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타우 xy가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타우를 만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타우 들어가고 사인 90도 이렇게 들어가죠. 왜 90도가 됩니까? 여기가 지금 45도 각도라고 했는데 요 세타가 45도가 들어가게 되면 이 세타니까 90도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타우 곱하기 사인 90도가 되고 사인 90도는 1이니까 결론적으로 이 경사면에 수직으로 작용하고 있는 법선 능력은 타우랑 똑같아지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요거 하나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타우 n 이 경사면에 작용하는 전단 능력 이렇게 보셔야 되면 요 수식에서 이것도 똑같은 개념으로 적용해서 풀면 됩니다. 얘 제로고 얘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없어져요. 예, 이쪽에는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다음에 타우 xy가 들어가 있는데 얘도 똑같죠. 마이너스 타우인데 코사인 2세타에다가 여기다 45도 곱하게 되면 코사인 90도 뭐가 됩니까? 예, 얘가 0이 되죠. 0이 됩니다. 얘는 0이 나와요. 그래서 답은 타우는 우리 법선 능력은 타우. 그다음에 여기 타우 n은 제로.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요렇게 문제를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예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예전에 나왔던 문제인데 조금 더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쉽다고 해야 되나? 좀 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제 입장에 조금 더 쉽게 나왔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구나. 이제 그걸 봤던 게 뭐냐면은 자, 이번에 나왔던 문제를 보면 요런 부재가 나왔습니다. 근데 요 형상의 부재는 뭐 이전에 나왔었어요. 나왔던 이제 유사한 형태의 이제 부재가 나왔었는데 지금 여기 힘이 F가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F가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보시는 방향에서 X축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쭉 보시면 1.5에 작용하는 모멘트를 구하세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에 작용하는 모멘트. 그래서 딱 보고 있으면은 여기 지금 회전지점이잖아요.
회전 지점이잖아요. 그럼 실제로 모멘트가 작용할까? 근데 구하라고는 하니까 어쨌든 구하긴 해야 되겠죠. 모멘트 제로 이렇게 두고 갑시다. 사실상 여기가 고정이 돼 있어야 뭐 모멘트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또 한번 구해 봐야 되겠죠. 예, 모멘트 제로 한번 구해 봅시다 그랬어요. 근데 힘이 이렇게 작용하니까 이거 되게 조금 생각할 때 이 힘이 여기에 왠지 좀 영향을 주고 이렇게 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딱 보니까 요 부재는 어쨌든 이 힘에 의해서 어쨌든 간에 이 움직임을 우리가 해석한다고 그러면은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얘는 회전하는 형태로 움직일 겁니다. 그죠? 예. 회전하는 형태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왜? 한쪽이 어쨌든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회전을 시킨다 그러면 여러분들 원에서 원운동을 하는 물체에서 회전을 시킨다 그러면은 원의 잡선 방향으로 뭐가 발생한다고 보면 돼요? 회전력이 발생한다고 보면 되겠죠. 자, 회전력이 발생하고 지금 회전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은 아무리 봐도 F밖에 없어요. 근데 F를 가지고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조건에서 보시면 힘의 F가 200N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200N 넣어놓으시고, 자, 원의 접선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자, F 곱하기 사인 30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원의 원운동, 이 부자를 원운동을 시키는 힘은,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자, 이 방향에서 직각인 방향이죠. 지금 이 방향에서 여기서 직각인 방향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힘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사인 30도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지금 힘 200N이 작용하고 있고, 지금 요 화살표의 관계를 보시게 되면은, 요렇게 지금 직각삼각형이 구성이 되어 있죠. 예, 그림 보면 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요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가 지금 빗면입니다. 이게 결론적으로 이게 200N이에요. 이게 200N입니다. 근데 내가 지금 궁금한 거는 뭐냐면 여기죠. 예, 요 물음표 땡. 예, 얘가 지금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얘를 구하려고 하는데 여기가 지금 직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가 30도입니다. 각도가 지금 30도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면 빗면과 이 높이를 갖다가 규정하는 상각함수 뭐가 있습니까? 사인 함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인 지우고, 예, 사인 30도는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200분지 물음표 땡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럼 물음표 땡, 내가 지금 궁금한 건 이 물음표 땡이잖아요. 그럼 물음표 땡은 결론적으로 뭐가 됩니까? 200 곱하기 사인 30도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게 200 곱하기 사인 30도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200 곱하기 사인 30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힘은 나왔는데 모멘트는 힘에다가 거리를 곱한 값이잖아요. 그렇죠? 힘 곱하기 거리로 나옵니다. 그래서 힘 곱하기 거리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 4m다라고 줬어요. 길이가 4m. 그래서 200에다 사인 30도 곱한 값에다가 400을 곱하시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여기서 작용하는 모멘트가 나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요거 사실 요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여러분들이 요 구조상으로 요거 좀 구조를 좀 잘 이해를 하시면은 어려운 문제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구조를 좀 이렇게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좀 구조를 잘 좀 해석하시고 얘가 결론적으로 움직이는 게 어떤 운동을 하는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런 거 위주로 먼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요게 예전에 문제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나왔냐면 여기에 작용하는 x축 분력, y축 분력. 그래서 fx를 구하세요, fy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지금 여기에 작용하고 있는 힘은 200N밖에 없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러면은 여기에 작용하는 힘은 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fx. 그러니까 이렇게 작용하는 힘 fx와 위로 작용하는 힘 fy를 따졌을 때, 그러니까 이게 x축 분력, y축 분력으로 했을 때 여기는 실제로 x축으로 작용하는 힘의 반력,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fx밖에는 고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fy는 제로예요. 결론적으로. 예전에는 이제 이런 문제가 한번 나왔던 적이 있고요. 그래서 비주사 문제를 한번 같이 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갖다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선생님, 이쪽 방향이 200이니까 fx는 마이너스 200 아닌가요? 마이너스. 뭐 제가 봐도 왠지 좀 그럴듯해요. 근데 이제 보고 있으면은 이 힘의 평형 방정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지금 f하고 fx는 이제 같은 값이잖아요. 어차피 그죠? fx는 같은 값이기 때문에 f가 지금 200이면 얘도 200이 나와야 되겠죠. 네, 200이 맞습니다. 마이너스 200이 아니라 200이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석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자, 다음 문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은 이제 400N이고요. 이제 3번 문제인데요. 요거 지금
제 말씀을 좀 잘 듣고 이해를 해주세요.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이거 단순보입니다. 단순보고 이 보의 길이는 대문자 L 이렇게 지금 적어놨는데 이 위를 지금 하중 P가 움직이면서 지금 작용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 하중 P는 집중 하중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나냐면은 이 집중 하중이 롤러를 타고 움직이고 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A서부터 지점 B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래요. 지금 요렇게 좀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이 보에 작용하는 최대 전단력, 최대 전단 응력이 아니라 최대 전단력을 구하라. 와. 예.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일단은 해석을 하실 겁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최대 전단력을 구하라. 근데 이럴 때는 여러분들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사실 보기예요. 보기를 좀 보고 빨리 좀 판단하십시오. 왜 그러냐면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제가 처음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건 제 짐작입니다. 제가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야 보가 여기에서 만약 출발한다고 했으면 여기가 지금 A점이하고 여기가 B지점이잖아요. 야 여기 위에서 출발했을 때는 전단력이 발생을 할까 안 할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 발력 RA가 이 P하고 동일할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얘가 쭉 가서 B지점에 갔어. 그럼 여기 RB가 P하고 동일해지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얘가 쭉 움직이다가 어디요? 예, A지점을 막 지나고, 지금 이게 스타트가 지금 A지점이기 때문에 A지점을 막 지나는 상태, 그러니까 A지점이 딱 걸쳐있는 게 아니라 A지점을 막 지나기 시작할 때, 그때 전단력이 최후가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걸 같이 이제 보면서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단순보의 집중 하중이 작용할 때는요, SFD하고 우리 SFT, 그러니까 이 전단력 선도를 보게 되면은 이 양쪽이 예,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값은 동일한데 이 작용하는 집중 하중을 기준으로 해서 좌측과 우측이 뭐가 바뀝니까? 부호가 바뀌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뀝니다. 왜 바뀝니까? 자, 얘가 여기 걸쳐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살짝만 움직여서 그 지점만 지나게 되면은 여기가 발력이 작용하죠. 예, 여기도 발력이 작용할 겁니다. 발력이 작용해가지고 RA가 작용하는데, 자, 발력 이게 RA가 되면은 집중하중 여기는 P가 작용해요. 그러면 전단력으로 봤을 때 얘는 지금 어때요? 여기 안에 있는 이 사이에 있는 소재를 갖다가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려고 하는 느낌이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플러스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집중하중 P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은 집중하중 P가 있고 위에 발력 밑에서 RB가 작용하게 되면 얘는 반대로 작용하고 있죠. 물체를 갖다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건 마이너스가 돼요. 그럼 문제에서 일단 최대 전단력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보다는 플러스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RA는 어쨌든 2분지 B, 여기다 RB는 2분지 A.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구하고 있죠. 그리고 이 구간은 똑같습니다. 어쨌든. 예. 그러니까 이 A지점, B지점에 직접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그 구간이 아니면 나머지는 값은 동일하다. 예, 플러스 마이너스만 달라지지.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최대 전단력은 얼마가 된다? 그럼 얼마로 하면 될까요? 네, 요걸 적용한다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여기에 걸쳐 있다가 살짝 움직이는 거니까 조금 약간 좀 근사치, 예, 거의 뭐 유사하다라는 개념으로 해가지고 P로 보는 게 맞겠습니다. 네, 그래서 최대 전단력은 여기서 살짝 막 움직이려고 하는 그 순간의 발력, 예, 그 발력을 우리는 최대 전단력으로 보고 P로 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보기에 0이 들어와 있었으면 굉장히 고민스러웠을 거예요, 제가. 예, 근데 그게 아니라 P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 해석하는 거 한번 제 설명이지만 한번 요걸 보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인데요. 이건 동력학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병진 운동으로 봤는데 충돌로 봐도 될 것 같아요. 뭐 충돌 자체도 크게 보면 이제 병진 운동이니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게가 200N인 포탄이 350m/s의 속도로 날아와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무게 30톤의 판을 관통하고 속도가 40m/s로 되었다면 판이 포탄에서 얻은 속도는 얼마인가? 네. 속도를 구하라 하니까 참 다행이지. 철판이 받은 상처가 얼마인가? 그러면 참 어려운 문제인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속도.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그렇게 막
고민스럽잖아요. 딱 해석은 되게 좀 심플합니다. 포탄이 있으면 이게 포탄이 날라와요. 쭉 날라와가지고 그냥 자유롭게 있는 이 철판을 뚫고 나갑니다. 그냥 뚫고 나가지고 포탄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얘가 날라왔을 때는 350m/s였어요. 속도가. 근데 여기를 통과하고 나니까 속도가 줄어들었죠. 40m/s입니다. 포탄에 맞기 전에 얘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었는데 맞고 나서 어때요? 그 충격력으로 움직이겠죠? 그럼 어떻게 보면은 이 포탄이 날라와서 얘 포탄이 갖고 있는 에너지 중에 일부는 이 철판을 뚫고 나가는 데 쓰였고 얘를 지금 움직이는 데 쓰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에너지를 갖고 날아가고 있죠. 그렇죠? 그 변화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그 병진 운동, 그러니까 우리 에너지 방정식으로 보면 되는 거여서 운동량 보존 법칙, 요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운동량 보존 법칙은 질량 곱하기 속도, 이렇게 우리가 질량 곱하기 속도가 나타났습니다. 이걸 우리가 운동량 보존 법칙 나오는데 사실상 여러분들이 요거는 이렇게 좀 해석을 하셔야 돼요. 예, 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보통 힘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힘의 평형 방정식 많이 쓰잖아요. 그죠? 힘의 평형 방정식, 모멘트의 평형 방정식 이렇게 많이 쓰는데, 우리 운동량 보존 법칙에 의한 요 방정식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힘을 얘기를 할 때 질량 곱하기 가속도로 얘기를 하죠. 뭐, MA. 한글로 쓸까요? 네. 질량 곱하기 가속도.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요 가속도를 보시게 되면 얘는 물리량이 거리를 시간의 제곱으로 나눠준 값이에요. 그죠? 그럼 이제 요 질량 곱하기 가속도를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면은, 결론적으로 질량 곱하기 거리 나누기 시간 제곱,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 물리량에다가 만약에 우리가 시간을 곱해본다 그럴게요. 시간을 곱해보는 거예요. 시간. 왜냐면 어떤 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 시간 동안, 일정 시간 동안 일어났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시간을 곱하게 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은 시간 요게 약분이 됩니다. 얘는 없어지고 요게 시간이 하나밖에 안 남아요. 그러면 여러분 거리 시간 이렇게 하면 어디서 많이 보던 실루엣이 나타났어요. 뭐예요? 되게 반가운 애 아닙니까? 속도죠. 그래서 이래서 질량 곱하기 속도 그러면은 사실은 힘에다가 뭘 곱한 거랑 똑같아요? 시간을 곱한 거랑 똑같습니다. 예, 시간을 곱한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걸 뭐라고 좀 불러야 되는데 얘는 힘도 아니고 속도도 아니고 약간 좀 애매해요. 그래서 우리가 뭘로 부르면 좋을까요? 네, 운동량으로 부르자 한 겁니다. 운동량으로 부르자 합니다. 그래서 얘가 운동량이에요, 결론적으로. 그렇죠? 예,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방정식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질량은 줬어요. 예, 포탄의 무게가 200뉴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우리 그 철판의 무게는 300뉴턴입니다. 이건 다 준 거야. 질량은 준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을 만들 건데, 자, 이쪽은 뭐예요? 충돌 전. 여기는 충돌 후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충돌 전에는 200뉴턴인 포탄이 했는데 200뉴턴이고 나누기 9.8 해줬죠. 왜? 중력가속도로 나눠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중력가속도가 아니라 이게 뉴턴 단위잖아요. 뉴턴 단위니까 요게 지금 여기서는 지금 300뉴턴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는 킬로그램 F, 그러니까 중력 단위를 썼고 여기는 절대 단위를 썼어요. 그래서 단위 호환 때문에 9.8로 나눠준 겁니다. 네, 중력가속도는 아니고요. 네. 하여튼 200으로 나눠준 겁니다. 200을 9.8로 나눠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속도가 얼마예요? 최초의 속도가 350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미하는 요 내용은 포탄의 운동량, 이건 철판의 운동량입니다. 근데 철판이 처음엔 가만히 있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속도가 제로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는 그닥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제로, 이 자체가 제로이기 때문에. 요거 하나 나왔고요. 충돌 후의 운동량 볼게요. 충돌 후의 운동량을 본다 그러면은 똑같습니다. 200 나누기 9.8 해가지고요. 속도가 줄어들었죠. 40m/s로. 40. 충돌 후에 이제 철판을 움직이고 있죠. 네,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30 곱하기 10의 3승 중력 단위계로 돌아왔습니다. 여기는. 자,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해야 될 거는 뭐야? 판이 포탄에 얻은 속도를 구해야 되는 거죠. 속도. VB를 구해야 되는 거죠. V-B죠. 네, 나중에. 그래서 요 방정식에 보면 다 나왔습니다. 얘 빼고는 다 나왔잖아요. 그죠? 그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 과목입니다. 우리 연료체 해석에 대한 총평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연료체 해석 뭐 이전하고 똑같습니다. 연력학에서 10문제, 유체역학에서 한 10문제 정도 이렇게 나왔고요. 우리 구조 해석이랑 비슷하게 아직까지는 좀 과목의 어떤 그 특징을 갖다가 좀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문제 배열을 하고 있는데, 얘도 나중에 가면 어차피 좀 이렇게 같이 혼합된 형태의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게 좀 분리해서 나오고 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혼합된 형태의 문제가 나오는 거는. 그래서 일단 문제가 지금 현재는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전반적으로 우리 연료체 해석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구조 해석이라든가 뭐 기계 재료 제작, 그다음에 설계, 기계 제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조금 새로운 문제가 좀 나오고 있다, 이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연료체 해석 같은 경우는 새로운 문제라기보다는 약간 좀 뭐라면 기존에 나왔던 문제를 수정 보완해서 만든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다듬어서 나온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문제인데 굉장히 어렵지 않게 보이는 약간 좀 그런 느낌의 문제들이 나와요, 진짜. 그래서 그냥 강사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그냥 되게 평이합니다. 예전에 봤던 문제 비슷한데 예전에 요 유사 문제 있었지, 뭐 그런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 예. 근데 딱 보고 있으면은 예전에 굉장히 힘들게 풀어야 했던 그런 문제들이 섞여 있는 거죠.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면 여기는 그 난이도가 굉장히 좀 평이하게 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연료체에서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냥 연료체 해석은 아직까지는 그냥 공부하셨던 그 패턴을 이어서 그냥 쭉 공부하시면 충분히 좀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는 과목이다, 아직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연력학 같은 경우는 이제 키워드 뽑아온 걸 보게 되면은 뭐 랭킹 사이클에서 효율을 구하는 문제 나왔습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엔탈피를 가지고 순수하게 엔탈피만 줬어요. 엔탈피만 가지고 푸는 문제. 연력학 제2법칙을 가지고 설명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다음 중 연력학 제2법칙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틀린 것은, 그래가지고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문 자체가 좀 어렵게 나왔어요. 지문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학문적인 그런 부분들 뿐만 아니라 실무적인 내용들도 들어가서 이렇게 설명을 해가지고 좀 쉽지 않았습니다, 이거 구별해내는 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정합 비열과 정적 비열을 나타내는데, 자, 글로 설명하면 상관이 없는데 얘를 다른 물리량, 뭐 내부 에너지라든가 비열비라든가 기체 상수라든가 온도라든가 엔탈피라든가 뭐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틀린 것은 찾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요거는 한번 생각해보면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요거는 우리 신경 문제로 제가 갖고 들어왔습니다. 증기 냉동 사이클의 특징을 묻는 문제인데, 얘는 그 증기 냉동 사이클에서 과정을 묻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얘는 좀 프로세스, 그러니까 사이클을 좀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풀 수 있는 문제. 근데 요게 지금 이전부터 그래요. 우리 냉동 사이클 같은 경우는 계속 나오는 문제가 제가 예전부터 느꼈는데, 이거는 단순히 글로만 기억해서는 이제 만들기 좀 맞추기가 좀 힘든 문제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특히 냉동 사이클 같은 경우는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카르노 사이클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카르노 사이클이 보통 QH하고 QL은 주고 나머지를 구하는 문제가 보통 나오는데, 이번에는 QL을 구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연의 열량을 구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른 조건을 주고, 그게 조금 좀 신선했습니다. 다음에 유체역학 같은 경우는 이제 피에조 미터의 특징, 그 다음에 피토트 튜브에서 유속을 계산하는 문제 이렇게 나왔고요. 층류의 유속을 구하는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속을 구하는 문제만 크게 보면은 세 문제가 나왔어요, 유체역학에서. 그거 외적으로 이제 차원에서 그다음에 수차의 효율 구하는 문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차의 효율 구하는 문제가 사실상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유체역학에 들어가도 되고요. 유체역학에 들어가도 되고 설계 쪽에서 다뤄도 되는데, 그냥 우리 일반 기계기사에서는 그냥 유체역학에서 다루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효율 다루는 것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좀 봐야 되는 이제 그런 내용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수차 효율 문제는 되게 오래간만에 나왔어요, 유체역학에. 굉장히 오래간만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신경학 문제, 우리가 한번 봐야 될 문제들, 한번 체크해야 될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 증기 압축 냉동 사이클인데, 냉동 사이클이 이제 구조를 모르면 조금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기가 힘든, 좀 이렇게 문제 해독하기가 힘든 문제예요.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론상 등 엔탈피 과정 1이 발생하는 곳은 있어요. 그러니까 등 엔탈피 과정이죠. 그냥
등 엔탈피 과정이 발생하는 곳은 이렇게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팽창 밸브 쪽인데, 자,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요 표입니다. 이 표를 보시게 되면은 조금 간단하게 좀 정리했어요. 저희 교재도 보면은 냉동 사이클 설명할 때 너무 좀 뭐라 그럴까, 좀 복잡 다단해요. 자꾸 뭐 내용을 늘려보니까. 그래서 최대한 간략하게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냉동 사이클 그러면은 딱 4가지만 기억하세요. 일단은 기자재는 뭐가 냐면 증발기, 그다음에 응축기, 팽창 변 또는 팽창 밸브 이렇게 얘기하죠. 팽창기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압축기 이렇게 4개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냉동이 일어나는 곳은 어디입니까? 응축기예요, 증발기예요? 증발기에서 일어나죠. 증발기에서 냉매가 증발을 해야 되는데, 증발하기 위해서 뭐가 열이 필요하니까 주변에 있는 열을 막 잡아당기잖아요, 자기가. 증발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참 그 공부를 처음 하시면서 요 냉동 사이클 보시는 분들이 제일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아니, 증발기에서 어떻게 냉기가 나오지? 이래요. 증발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도 근데 라면을 끓이더라도 그릇에다 놓고 열을 가해야 증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열을 막 가하면 주변이 후끈후끈한데 무슨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냉매를 위주로 생각하셔야 돼요. 냉매. 냉매가 지가 스스로 증발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야, 너 증발 좀 해. 열 줄까? 열 줄게. 증발 좀 해. 그래서 내가 막 옆에서 버너를 갖다 떼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증발기에선 냉매가 내가 증발하고 싶어. 스스로. 스스로. 증발하고 싶은데 열이 필요해. 그러니까, 주변에 열을 좀 잡아당겨야지. 그래서 주변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차가워지고. 그게 증발기입니다. 그러면 증발기에서 증발했던, 그러니까 증발했다가 정말 증발해서 날아갔다는 게, 또 증발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하시냐면, 증발한다면 기차 안에서 날아간 그런 것을 생각하시나요? 이건 냉매라고 했잖아요. 냉매가 밀폐된 공간 안에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기체가 됐어. 주변에 열을 흡수해서 내가 기체가 됐어. 그러면 이제 순환해서 어디까지 합니까? 응축기까지 가서 얘가 다시 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기체를 만드는 곳, 여기는 물을 만드는 곳. 액체로 만드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압축기가 하는 역할은 뭘까요? 여기서 증발을 해서 기체가 됐잖아요. 얘를 응축기로 보낼 때 그 상태로 가면 효율이 떨어지니까 얘를 압축을 합니다. 야, 너 몸집 좀 줄여, 이씨. 내가 물로 만들어 줄 테니까 몸 좀 줄여봐.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게 압축기입니다. 압축기라는 의미는 여러분들 좀 느낌 오잖아요. 압축. 팽창은요. 팽창은 응축기에서 팽창한 애가 증발기를 가기 전에 최적을 늘립니다. 그래야지 증발을 잘하니까. 그러니까 압축기는 한마디로 응축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전 작업이고, 팽창 밸브가 하는 일은 증발기 가기 바로 전에 사전 작업을 하는 곳이에요. 뭐를? 냉매를 사전 작업하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기본적으로 이거는 증기 압축 냉동 사이클뿐만 아니라 다른 냉동 사이클도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냉동 사이클 좀 쉽게 만들었어요. 쉽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막 증기가 들어가니까 뭐 수액조, 물 들어가는 이제 수조도 넣고 뭐 이런 거 다 빼버렸습니다. 요걸 기억하세요. 요걸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요거를 기억하십시오.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의 증기선도인데, 자, X축이 엔탈피예요. X축이 엔탈피, Y축이 압력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우리가 pH 선도 이렇게 얘기하시죠. pH 선도. 그래서 냉동 사이클의 pH 선도를 보시게 되면은, 자, 요런 형태의 사이클이 구성이 되죠. 사이클이 구성됩니다. 그래서 증발기 같은 경우는 엔트로피가 올라갑니다. 언제? 저압에서 엔트로피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실제로 압력이 상승하지는 않아요. 근데 어디서 압력이 상승하냐? 여기 지나가지고 압축기 오면 압력이 상승하죠. 압력 상승하는 구간은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압축기. 압축기에서 올라가서 이제 응축기에서 응축 과정을 거칩니다. 그 다음에 팽창 밸브를 거치면서 어떻게 해요? 압력이 떨어지죠. 압력을 팽창이 뭐예요? 몸집을 불리는 거잖아요. 몸집을 불리는 거잖아. 몸집을 불려면 압력이 떨어져야죠, 당연히. 그렇죠? 요 사이클 딱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번에 압력을 위주로 봤는데, 이번에는 엔탈피를 위주로 한번 볼게요. 엔탈피를 위주로 보자고요. 그죠? 엔탈피 위주로 보게 되면은 등 엔탈피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등 엔탈피 과정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냐? 지금 딱 봤을 때 등 엔탈피 과정이 일어나는 건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어디요? 팽창 밸브 또는 팽창변. 팽창 밸브, 팽창변 또는 팽창기. 그래서 얘가 팽창하는 원리는 뭐다? 교축 과정에 있어간다. 스로틀 과정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스로틀 과정은 여러분들 속도만
속도만 바꿔가지고 뭐예요? 자기가 팽창하면서 엔탈피를 갖다가 이 팽창에서 엔탈피의 변화 없이 속도만 변해가지고 압력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스로틀 과정 또 교축 과정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하세요. 요거 좀 꼭 좀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뭐야? 요 팽창 밸브에서 등 엔탈피 과정이 일어난다. 이걸 여러분들 그냥 글로만 보면은 이제 좀 힘들 것 같아요. 앞으로 냉동 사이클 나오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여러분 꼭 좀 기억하고 시험장 가시고요. 그래서 답은 팽창 밸브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 문제 만들기 보기 하나도 안 바꾸고, 만약에 저는 이제 압축기를 내고 싶다. 그러면 어때요? 우리 냉동 사이클에서 압력이 상승하는 부분은 어딘가? 압축기로 하면 되겠죠. 근데 너무 쉬워, 그거는. 그건 너무 쉽죠. 근데 여기서 비슷한 과정이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증발기하고 응축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발기, 응축기가 있는데, 자, 증발기, 응축기가 좀 뭐가 중요합니까? 둘 다 뭐예요? 정압 과정 또는 등압 과정입니다. 등압 또는 정압 과정이에요. 압력 변화가 없어요. 압력 변화가 없습니다. 단 등압 과정이면서 뭐만 변합니까? 엔탈피만 변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증발기에서는 엔탈피가 올라가고 응축기에서는 엔탈피가 떨어지고, 그래서 그걸로 문제 만들 수 있겠죠. 문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팽창 밸브는 지금 나왔고요. 그래서 요거는 압축기 같은 경우는 각각의 과정에 대해서 문제 만들면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요거 좀 기억하세요. 언제 나와도 나옵니다. 여기 관련된 문제들은.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정적 비열하고 정압 비열을 갖다 나타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요, 사실상 실제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정적 비열과 정압 비열을 나타내는 식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 문제에서는 정적 비열과 정압 비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수식을 설명이라고 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단 해가지고 기호를 쭉 설명하다. CV는 정적 비열, CP는 정압 비열, 대문자 T는 온도, 그다음에 H는 엔탈피, U는 내부, 이렇게 쭉 설명을 해요. 근데 저는 그냥 생략했습니다. 생략하고 이제 문제를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자료를. 자, 보시게 되면은 CV는 내부 에너지를 온도로 나눈 값. 요거는 여러분 거의 다 압니다. 그 다음에 CP는 뭐예요? 엔탈피를 온도로 나눈 값이죠. 근데 결론적으로 여러분 엔탈피가 뭐예요? 내부 에너지 플러스 유동 에너지죠. PV잖아요. 그거 다 압니다. 그래서 답은 뭐가 되면 3번이 돼요. 3번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많이 알고, 요거는 거의 여러분들 공부하신 분들은 거의 다 알고 계십니다. 거의 다 알고 있어요. 이걸 모르면 뒤로 넘어가지 못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여러분들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겁니다. 요게 지금 뭡니까? 요 기체상수. 요거 비열비죠. 그래서 우리가 CV 같은, 이 시급 같은 경우는 사실상 CV 이꼬르 기체상수 R을 나눠준 값이죠. 뭐야? K-1로. 요렇게들 많이 기억하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그런데 여러분들이 살짝 비켜나가는 것도 있어요. 좀 우리가 주로 취급하지 않는 애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요걸 갖다가 기체상수로 나타내는 거예요. CP와 CV를 기체상수 값으로 나타낸 게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이 K가 아니라 이 기체상수 R이 들어와야 됩니다. 기체상수가. 이 R은 기체상수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유도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지금 유도하려고 쓰는 겁니다. CP. 정압 비열은 정적 비열에다가 기체상수를 더한 값과 같다라는 거. 요걸 지금 유도하려고 해요. 일단 CP를 볼게요. CP는 여기서처럼 엔탈피를 온도로 나눠준 값입니다. 그렇죠? 엔탈피를 온도로 나눠준 값이고, 엔탈피는 내부 에너지 플러스 유동 에너지에서 PV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요 PV를 설명할 수 있고, 지금 요 값은 그러니까 편미분한 값을 우리가 뭘로 뽑아내겠다, 어떤 값을 뽑아내겠다, 압력 값을 만들겠다니까 여기서 이게 어떤 값이 나올지 크기와 양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값은 뭐다? 압력값으로 나와야 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압력값으로 나와야 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P 만들다 보니까 여기 있는 P를 어떻게 해요? 앞으로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얘를 둘로 나눴습니다. T분지 U 플러스 T분지 PV 해놓고, 얘는 우리가 어차피 압력값을 만들 거기 때문에 압력을 앞으로 뽑아냈어요. 이렇게 따로 뽑아낸 거죠. 얘는 그대로 온 겁니다. T분지 U는 그대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뽑아낸 거예요. 이 수식을. 다시 좀 정리할게요. 지저분해지면 잘 이해를 못하니까 이렇게 뽑아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뽑아내고 나서 보니까 V는 뭐예요? 우리 PV 이꼬르 RT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럼 V는 뭐가 되겠어요? 결론적으로 V 이꼬르 RT 분지 P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게 그대로 나왔죠. P 분지 RT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딱 만들어 놓고 나서 보니까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뭐예요? T하고 T가 같아요. T 없어지죠. 결론적으로 보니까 P 분지 R 이렇게 만들었는데 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뭐예요? P하고 P는 약분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CV 더하기 R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CV는 갑자기 어디서 나왔습니까? 얘가 CV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이 식이 유도된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이제 공부하는 과정에 사실 얘하고 얘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습득이 가능한데 좀 얘는 좀 놓치고 갈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체역학 두 문제 살펴봤고요. 이제 우리 연력학 살펴봤고 이제 유체역학 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살펴볼까, 딴 걸 좀 살펴볼까 했거든요. 왜냐면은, 좀 제가 재밌었던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수조가 이렇게 있는데, 뭐, 이런 형태는 봤죠? 밑에 바퀴가 달려있는 수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노즐이 달려 있습니다. 물이 이렇게 차 있고, 여기서 이제 물이 분사가 되는데, 이쪽으로 움직이는 속도는 얼마나, 뭐, 이거 많이 보셨죠? 근데 이번에 봤던 문제 중에 좀 재밌었던 게, 요 유체가 둘로 나뉩니다. 그래서 위에는 기름, 밑에는 물,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요거 재밌어요. 요거 할까 하다가 그래도 요거는 여러분들하고 좀 더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정지해 있는 구 형태의 고체면 위를 지나가는 실제 유체의 경계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거든요. 옳은 것. 그래서 지금 여기서 물으면 고체면 바로 위를 지나는 실제 유체예요. 이 고체면 위를 지난 유체는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점착 조건이 적용이 됩니다. 점착 조건. 그래서 점착 조건이 뭐냐면은 이게 점착 조건 이렇게 우리가 한 글로만 보면 좀 어려운데 이거 영어 원서에는 어떻게 설명되어 있냐? non-slip condition이라고 그래요. 미끄럼이 없는 곳. 그래서 유체가 여러분들 이렇게 구가 있으면 유체가 막 흘러와서 요렇게 이런 형식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유동장이 발생을 할 건데 요 구 바로 위에 접착되는 요 바로 위를 지나는 애들은 뭐다? 점착 조건이다. 하죠. 흐르지 않는 거예요. 미끄러지는 게 없어요. 미끄러짐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속도가 제로다는 얘기죠. 여기는 지금 속도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점착 조건입니다. 그래서 요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나머지 볼게요. 그렇다 하죠. 모든 속도의 접선 성분이 제로다. 속도의 접선 성분이 제로다. 모든 속도의 성분이 0보다 크다. 0보다 크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속도 성분은 0이다. 굉장히 비슷한 설명인데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4번이에요. 그래서 요거 넘슬립 조건, 점착 조건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 공부하고 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그 MLT 시스템하고 애플 시스템 여기 관련된 문제 같은 경우는 주로 많이 나오는 게 뭐 무차원수라던가 여러 개의 물량을 묶어요. 그래서 뭐 힘, 가속도, 압력 각각 나타내는 것은 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얘는 그냥 딱 던져줬어요.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이제 뒤쪽에 단 해가지고 밀도는 뭐 로우로 하고 압력은 필요한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압력 나옵니다. 이걸 갖다 MLT 시스템을 나타낼 때 어떻게 나타낼 거야?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이거 자체, 요 수식이잖아요. 밀도로 압력을 나누는 거기다 넣기 쉬운 거. 이거에 대해서 직접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안 풀어봤더라도 MLT 시스템, FL 시스템을 이해하고 있으면 현장에서 푸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현장은 시험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조업 현장이 아니라 자꾸 제가 이제 말할 때마다 현장이라는 얘기를 하니까 공무원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자꾸 현장 그러니까 저희는 현장 가서 저 일하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닌데요. 아니에요. 저 시험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푸셔야 돼요. 푸셔야 됩니다. 근데 어렵지가 않아요. 일단 볼게요. 위에는 압력이죠. 압력부터 볼게요. 압력은 여러분 힘을 단면적으로 나눠준 겁니다. 힘을 단면적으로 나눠준 거예요. 그럼 단면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얘는 길이 단위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길이 단위의 제곱이니까 L 제곱으로 표현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힘보다 아래 분모에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힘은 뭐예요? 질량 곱하기 가속도가 돼야 되겠죠. 질량 곱하기 그러니까 M
질량 곱하기 가속도니까 LT에서 질량 곱하기 가속도, 질량 곱하기 얘가 이제 거리고 시간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가만히 보시면 L하고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1라고 했죠. 그래서 얘가 ML-2에 T-2가 그냥 따라온 겁니다. 얘가 MLT 시스템에서 압력 P를 나타내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밀도를 봅시다. 밀도는 ML의 마이너스 3승 뭐예요? 질량을 최적으로 나눠줬죠. 그래서 이 최적 3승이니까 마이너스 3승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 형태로 만든 거죠. 요거 만들었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요거만 만들면 여러분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M하고 M이 있으니까 이거는 뭐 M 해줘 여러분들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1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고 그냥 여기서 바로 약분해도 상관없어요. 네, 상관없습니다. 약분해 주셔야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승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3승 마이너스 1이죠. 근데 마이너스 3승이 밑에 있으니까 위로 올라가면서 뭐가 돼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플러스가 됩니다. 그 다음에 L 마이너스 3승이 있고 여기는 지금 L은 올라갔고 T 마이너스 2승 그냥 살아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요 루트 있죠. 루트 여러분들 처리를 해 주셔야죠. 루트는 2분의 1승입니다. 그죠? 2분의 1승. 그래가지고 요렇게 만들어지고요. 이렇게 만들어지면 얘가 결론적으로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2승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2승이니까 여기 2분의 1을 하게 되면 여기는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각각. 그래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우리 연료체 해석에 관련된 또 총평과 관련된 문제까지 다 풀어봤고요. 여러분들 이번에 저하고 또 같이 공부하신 내용들 제가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다뤘던 문제들 그리고 제가 다루면서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했던 내용들은 꼭 같이 좀 준비하셔가지고 요 다음 시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여러분들의 합격 소식을 기다리면서 다음 또 총평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